다른 한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되는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장기를 주셨던 생체 기증자의 숫자는 소가족 제도가 되고, 또 역시 나이가 많아져서 장기를 줄 수가 없게 되어서 생체 기증자 수는 정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꺼리끼는 유교적 문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사 기증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는 이런 사회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절박한 환자들은 장기 매매라든지 해외 원정 이식 같은 불법 방법들을 찾게 되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위상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뇌사장기 이식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뇌사장기 기증자 발생 건수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위 정도로 우리나라 선진 대열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의 뇌사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생존하는 사람, 생체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6분의 1에 달하는 매우 저조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 면에서는 상당한 장기 부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어나서 3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분들은 기다리다가 결국은 대기하는 기간 중에 약 8 내지 10%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매년 대기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실제로 사망하는 환자는 지금 현재 매일 이 순간에도 하루에 5.2명의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이 경기장이 약 3만 명의 좌석을 갖고 있는 경기장인데, 이와 같은 환자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실제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 실제로 2200석이지만 이 중에서 250석을 안 쓴다 했을 때, 평소에 쓰지 않는다 했을 때에 이 오페라 극장을 이 정도로 채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지난 1년 동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시다시피 환자들은 절박한 상태에서 유괴라든지 신체 압박, 장기 판매, 동의 없이 적출하거나 어떤 범죄에 의한 장기 밀매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밀매는 그 장기를 어디서 이런 분들은 장기를 구할까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 아동, 여성들이 주 타겟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전에는 개인끼리, 이제 저소득층끼리 어떻게 거래를 해왔던 것인데, 점점 발전해서 지하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웹
시스템이 생기면서 신디케이트를 이용을 해서 웹거래 바탕에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해외 장기 이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희망의 씨앗 운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장기 이식을 밀매에서부터 자유롭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쪽에 파륜궁이라는 종교 집단의 그 분들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형받은 장기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장기 이식의 숫자가 불행히도 세계의 2위로 논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이식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서 장기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없어서 심장이나 간 이식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나라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아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해외에서 몰래 이식받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이식 기술이 없는 어떤 나라에서는 불확실한 제공자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고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개인적이었던 이러한 장기 밀매가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국가의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선언이 이스탄불 선언입니다. 이스탄불의 선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장기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밀매를 섭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료인들이 방치하게 되면 또 사회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장기 밀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범죄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밀매를 원천 봉쇄를 하는 국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WHO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 선언과 마드리드 리졸루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탄불 선언은 이제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자 하는 기술이 오히려 남의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고 2008년의 첫 선언은 장기 밀매를 근절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 선언이 10년을 맞아서 이때에는 이미 장기 밀매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제화된 장기 밀매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 이식이라는 최첨단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의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는데 어떤 쪽을 걸러내야 될지를 모르겠고 우리가 악마의 기술로 우리의 의료 기술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짚어낸 것이 이스탄불 선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스탄불 선언의 2018년에 자시 선언된 이스탄불의 선언의 골자는 국가별로 장기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해라.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라라. 그리고 글로벌한 장기 매매를 통제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자라는 이 네 가지 기본을 놓고 볼 때에 국가별 장기의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